남들이 모두 독박육아 힘들다고 할 때 저는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연년생 딸 둘이 정말 순하고 착한 애들이라 혼자 키웠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결혼 5년 차 다정다감함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큰 사고 안 치는 남편이 있거든요. 저랑 남편은 소위 속도 위반 커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좀 이르게 결혼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남편이에요. 장손인데다 누나 셋의 막내였던 남편은 결혼이 급했고 마침 무난한 제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바로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첫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고 시부모님은 너무 실망하셨어요. 하지만 애써 이렇게 위로는 해주시더군요. 그래,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더라. 너 아직 젊으니 시간은 많다. 첫째 젖대면 바로 둘째 가져라. 자궁도 젊고 튼튼해야 아이도 똑똑하고 건강하게 낳으니까 일단 젊을 때 낳아. 뭔가 제가 아이 낳는 기계로 이 집에 들어온 것 같아 기분이 좀 나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예뻐서 또 낳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저 좋기만 했거든요. 유달리 애정 표현이 강했던 남편 때문에 정말 아이가 채 돌이 되기도 전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번에는 아들일 거라며 아이의 아이 옷도 죄다 파란색으로 다 마련하실 정도로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둘째 역시 딸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둘째까지 딸인 것을 보고 시부모님은 실망을 감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돌잔치도 하지 말라 하시고 아이 생일 때도 축하 인사 한 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셋째 낳으라고만 하시고 저희 딸들은 고운 눈으로 한 번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더 속상한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둘째까지 낳고 나서는 아예 집에서 남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꼭 하숙생 하나 들인 느낌이었어요. 참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딸들이 착착 저한테 앵기면서 애교 부리고 사랑한다고 해주지 않았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친정도 기댈 형편이 아니라 오롯이 저 혼자 버티고 노력해야 했거든요. 저희 친정은 참 가난합니다. 그러니 24, 아직 어리디 어렸던 제가 시집을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거나 펄펄 뛰지 않았죠. 하나라도 이 집에서 떠나는 게 친정을 도와주는 거였으니 말입니다. 제 밑으로 동생 둘이 있고 위로는 병이 있는 오빠가 하나 있어요. 동생 둘은 어떻게든 집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고 오빠는 평생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죠. 너 시집 가면 고하다 생각하고 살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는 네 오빠가 네 짐이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이고 생일이고 챙길 생각도 말고 시댁 귀신 돼서 그냥 그 집에서 죽어. 어린 딸한테 비상금이나 금반지 하나 주지 못한 엄마는 그렇게 모진 말을 마지막으로 저랑 정말 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밤에 슬그머니 혼자 와서 제 손만 한번 잡아주고 가셨어요. 제 손에 10만 원도 아닌 6만 5천 원 꼭 쥐어주고 말입니다. 그게 아마 엄마가 줄 수 있는 현금의 전부였겠죠. 그러니 전 오직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도 좀 해봤습니다. 첫째 낳은 후에는 그래도 설거지도 해주고 아이도 재워주고 하던 사람이 둘째부터는 전혀 관여를 않더라고요. 저기 여보, 나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청소만 좀 해주면 안 돼? 야, 넌 집에 있는 애가 청소도 안 하고 지금 그것도 나한테 미루냐? 아니, 다른 집처럼 걸레를 짜서 손걸레질을 하라고 해. 아니면 집이 100평이라 힘들기를 해. 그냥 애들 재워놓고 청소기 한번 싹 돌리면 되는 걸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연년생이면 그냥 쌍둥이나 다름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내가 손목이 진짜 너무 아파서 그래. 아니, 네 몸 관리 못한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너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돈은 내가 벌고 애 키우고 살림하는 건 너라고. 내가 집에서 살림도 할 거면 너도 나가서 돈 벌어. 어디서 엄살질이야, 진짜. 빈몸으로 와서 그나마 이 집에서 뜨시게 사는 게 누구 덕인 줄 알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빈대처럼 들러붙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뒷배가 있으면 그런 취급을 받아도 무시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 넌 그래라. 난 내 딸들이랑 널 현금 인출기 취급해가며 잘 먹고 잘 살 테니. 이런 자신감이요. 그런데 저는 뒷배도 없고 뭔가 절박하게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동댕이 쳐진다는 두려움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반박은커녕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난 네가 그렇게 입 꾹 다무는 거 너무 싫어. 아니, 무슨 시위해? 말을 해. 뭐라도 말을 하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해.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다고. 이거 봐. 아주 모르는 척. 지 손해는 절대 안 보려고. 아우, 지긋지긋해. 대체 뭐가 지겹다는 거야? 당신 나랑 이제 산지 고작 3년이야. 그리고 그동안 애 둘 낳았고. 우리 따지고 보면 신혼이라고. 야, 솔직히 내가 너 애 들었었으니까 책임금 때문에 결혼도 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이 까놓고 말해서 너 같은 애 만날 급이 아니지. 지금도 나 나가면 좋다는 사람이 줄 섰어. 진짜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깝치긴. 막말로 네가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한다 셈치고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뭐야, 쓸데없는 딸만 내리놓고. 여보, 지금 그게 아빠가 할 말이야? 쓸데없다니. 아니, 당신 자식들인데 그게 지금 아빠로서 할 말이야? 유전자 검사했어? 내 딸인지 아니면 네가 또 어디서 놀아나서 애 가지고 온 건지 어떻게 알아? 내가 진짜 성정이 양반이라 긁어 부스럼 안 만들고 살려고 아무 짓도 안 하는 줄 알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뭘 잘못 먹으면 저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지 싶었어요. 한번 저한테 이렇게 못된 말을 하기 시작한 남편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외박도 잦아졌고 술 먹고 들어와서 저와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어요. 저한테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하는 건 참겠는데 아직 2살도 안 된 아이들에게 손을 대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크게 한번 싸우고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데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제가 그렇게 화를 낸 후 남편은 완전 남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한 줄 아니? 아니, 그 마음 하나를 못 잡고 애를 쥐잡듯이 잡어? 아이고, 자식 둘이나 낳고도 남편 마음 하나 얻지 못하면 그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래서 어디 셋째 보겠어? 그 와중에도 셋째 아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기막히더라고요. 그 누구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니 남편은 폭주 기관차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외도도 하겠구나 하며 체념했던 어느 날 제가 체념이 아닌 분노를 하게끔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지인이 자기 아이들과 펜션으로 놀러 가는데 저희 애들을 데려가 주기로 했죠. 큰아이가 5살, 둘째가 4살인데 그 집 아이들이 6살, 5살이거든요. 너도 숨 좀 돌려야지. 애들은 우리한테 맡기고 너도 1박 2일 그냥 근처에 방 하나 잡고 쉬어. 네 남편한테 굳이 애들이랑 같이 갔다 아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아이들을 남에게 맡기고 저 혼자 쉰다는 게 어색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 지인이 괜찮다고 자꾸 부추기기도 하고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딸려 보내고 저는 근처에 작은 숙소를 구해 혼자 정말 간만에 푹 쉬었거든요. 그런데 쉬는 것도 노는 것도 하던 놈이 한다고 딱 반나절 지나니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 청소도 이참에 하면 좋을 것 같고 베란다 창고 정리도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싶어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거실에 대째로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온 집이 양조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숨 푹 쉬며 치우고 있는데 남편 전화기가 반짝하더라고요. 문자가 온 거였어요. 무심히 지나치려는데 남편 핸드폰에 훅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생충 셋 다 없는데 잘 놀고 있냐? 보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느낌이 쎄했습니다. 골아떨어진 남편의 손을 슬그머니 갖다가 지문 인식으로 핸드폰을 열었어요. 세상에,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이랑 정말 미친 듯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더럽게 놀아젖힌 내용에서부터 저와 아이들을 욕하는 내용도 가득했어요. 제가 참을 수 없는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 욕은 할 수 있어요. 내연녀 입장에선 본처인 제가 미울 테니까요. 그것까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연녀가 저희 부모를 희대의 사기꾼이라 지칭하더라고요. 미친 것. 부모도 미쳐서 지 딸 당신한테 떠넘긴 거지. 맘보를 못되게 먹어서 그 오빠도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다 유전일 텐데 당신도 조심해. 두 딸 삼촌 닮았으면 완전 심각한 건데. 팔자 망칠 일 있어. 일찌감치 정리해. 그 이후에는 남편의 내연녀는 정말 별의 별말을 다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비정상적인 인간들이라 딸 팔아넘긴 파렴치한으로 제 딸들은 남편 발목 잡는 족쇄, 기생충으로 취급했습니다. 어이없는 건 남편이 내연녀의 그 말에 동조하면서 같이 킬킬거렸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순한 걸 멍청해서 반응이 없다고 하고 애들이 조용한 걸 발달이 느린 거라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문제 있음 그냥 적당히 애들이랑 저를 쫓아내면 된다고 킬킬거리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술에 취해 처 자고 있는 남편을 펑펑 베개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얼결에 얻어맞으며 잠에서 깨서는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던 남편은 전화기를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반성의 기미가 없더군요. 자기 전화기 함부로 봤다고 펄펄 뛰며 지가 더 난리를 치는데 귀가 막혔어요. 저는 그 내연녀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서 박살을 낼 거라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죠. 아이고, 그 말에는 좀 움찔하더라고요. 그 여자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는 말을 하며 허둥지둥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연녀 고소와 이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돌아가면서 저한테 폭언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빈몸으로 들어온 거지한테 가정을 꾸려줬는데 남편 마음 하나 못 잡아 분란을 일으켰다는 거였어요. 저는 위로보다는 욕짓거리에 더 많이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29, 30의 예쁜 나이를 마음껏 즐길 시기에 저는 남편의 외도와 독박 육아의 굴레에서 시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무리 뒤져도 내연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흥신소에도 당연히 의뢰를 했죠. 그런데 흥신소에서 이러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뒤를 쫓으면 코스가 엄청 뻔하거든요. 어디 먼 외곽에서 하나는 택시,
하나는 자가용으로 도착해서 만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뺑뺑 돌다가 모텔 들어가는 게 두 번째. 그럴 때 딱 저희가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이 집 사장님은 동선이 너무 클리네. 클린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코딩도 아니고 회사 갔다가 점심시간에 오락실을 가요. 오락실에서 신나게 오락 한 30분 하고 다시 회사를 간단 말이죠. 퇴근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거긴 또 여자가 없어요. 술 마시고 사우나 가서 한 3시간 있다가 나오는데 그 사우나가 또 남성 전용이야. 아니 여자가 끼어들 곳이 없다니까요. 그럴 리가요. 며칠 전에도 여자 향수 냄새 풍기면서 들어왔고 그저께는 팬티에 립스틱도 묻어 있었어요. 이야, 그런 걸 다 그냥 묻히고 들어오시는 거면 이제 조심할 마음도 없다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한데요? 왜요? 뭐가 이상한데요? 그저께라고 하셨죠? 그날 하루 종일 회사 건물에서 나오지를 않으셨는데, 참. 그러면 혹시 회사에 여자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저도 그래서 그 회사 조사도 했죠. 여자가 있긴 해요. 격리 봐주시는 분인데, 올해 연세가 55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남자분이고, 거기 금형 뜨는 회사잖아요. 여자가 없어요. 뭐 같은 건물에 여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찾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왜요? 뒤를 좀 밟아보시면. 일단 그 건물이 공유 오피스 건물이라 들어가려면 아이디 카드도 있어야 하고 10층까지는 사무실이지만 그 위는 다 오피스텔이라 거긴 또 별도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뭐 들어가는 거야 배달맨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요. 사장님이 진짜 의심이 많아요. 한번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적이 있는데 바로 전화기 보는 척하면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혼자 타는 거 보고 몇 층에서 내리는지 보려고 밖에 서 있었거든요. 와, 그런데 층마다 다 서더라고요. 한마디로 심증은 그 건물에 누가 있을지도 모른다 정도지만 물증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흥신소도 절레절레 할 정도로 치밀하게 움직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생을 걸고 한 여자 지키는 기사도 아니고 그 내연녀를 정말 최선을 다해 보호하려는 게 보이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뭔가 정보가 오면 바로 반박하고 달려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하니 영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만사 의욕을 잃고 늘어져 있는데 대학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소문은 들었어. 다른 거 안 물어볼 테니까 그냥 와서 수다나 떨고 속풀이나 하고 가. 우리가 도와줄 건 없지만 네 얘기 들어주고 밥 한 끼 같이 못하겠냐? 안 그래도 너 아이 낳고 혼자 고생할 때 모른 척한 것 같아서 마음이 영 그랬어. 너희가 일부러 모른 척 했겠니? 다들 취업에 바쁜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미련했지. 결혼을 그렇게 훅 결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라고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간만에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그게 뭐라고 기분 전환이 되고 좋더라고요. 만남 장소에는 저 포함 총 5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졸업하고 제가 결혼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서로서로 연락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저랑 가장 친한 친구는 에란이라는 친구였어요. 결혼도 안 했으면서 제가 독박 육아로 힘겨워할 때면 한 번씩 와서 애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봐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은 모르지만 에란이 모는 알 정도로 저랑은 막역한 사이예요. 친구들에게 저 힘들다는 얘기에서 다 모은 것도 이 친구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동안 소식이 없어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며 살았다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들 근황이나 나누면서 각자 사는 얘기를 했어요.
에란이는 그동안 일 바쁘고 승진도 하고 남자친구한테 사랑받는 얘기 등등 잘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간만에 들어서 좋더라고요. 제 팍팍하고 너저분한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간만에 생각 전환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는 뭐 들어봐야 거기서 거기고 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 에란이한테 듣긴 했는데 남편이 바람난 거야? 청우 오빠가 진짜 바람 피운 거야? 올 것이 왔다 싶었어요. 사실 대나무 숲이 너무 필요하기도 했지만 친구들한테 부끄럽기도 했죠. 같은 학교 선배이다 보니 제 친구들도 남편을 다 압니다. 친구들 중에는 선배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으니 헤어지라고 종용한 친구도 있었어요. 게임 중독이었던 적도 있고 여자 관계도 깨끗한 편이 아니라는 소문이 많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말이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구질구질한 친정에서 벗어나고 단칸방에서 벗어나 아파트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섣부른 선택이 이런 고난을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여튼 친구들 앞에서 저는 천천히 제 얘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내연녀와 함께 저와 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욕을 했는지 얼마나 뻔뻔한지도 말했어요. 더 열받는 건 그 여자 정체를 모르겠어. 말이 돼? 사방이 CCTV에 하다못해 지운 문자도 포렌식인지 뭔지로 다시 살릴 수 있는 세상에? 난년이네. 프로다이야. 자기 흔적 딱 지우고 즐기는 프로야. 아니면 흥신소가 그 여자 편드는 거 아닐까? 아니, 우리 시어머니 친구가 이혼하면서 흥신소 고용했는데 상대 쪽에서 역으로 돈 더 주고 고용했었대. 그래서 불리한 정보는 안 주고 일부러 잘못된 정보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건 아닐 거야. 흥신소 분들도 자기네들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오히려 묻더라니까. 정말 바람 피우는 거 맞냐고. 들키게 피우면 그게 바람이니? 안 들켜야 바람이지. 그래서 넌 그 여자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긴 머리끄댕이 잡아야지. 그동안 제가 맘고생한 걸 가장 옆에서 많이 봤던 친구가 뜬금없이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머리끄댕이 잡을 거라 했고 다른 친구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함께 분노하고 눈물을 흘려주었어요.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 다행이고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 저는 제가 그 자리 밥도 샀습니다. 변호사비에 흥신소 비용까지 정말 애들 기저귀를 빨았어야 할 정도로 고되게 쪼들렸지만 그 자리 밥은 사고 싶더라고요. 친구들은 무슨 염치로 밥까지 얻어먹냐고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지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 에란이가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먼저들 가. 여기서는 기분 좋게 쓴 만큼 내가 보상할게. 난 차 한 잔 더 하고 얘기 좀 하고 갈 테니까 다들 일어나. 그러자 친구들은 안 그래도 뒤에 약속들이 있었다며 주섬주섬 일어났고 에란이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인사들을 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저 챙겨주려는 그 친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애들한테 얘기하고 났더니 속에 쌓인 건 좀 내려가는 것 같다. 나한테도 얘기 좀 하지 그랬어. 나도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자세한 건 오늘 처음 들었네. 야, 벼룩도 낯짝이 있다더라. 네가 나 도와준 게 얼만데. 애들 용돈 내라 간식 사줘라 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찔러준 돈만 해도 돈백은 넘겠더라. 그거 나 다 기억하고 있어. 나중에 꼭 다 갚을게. 정말? 갚을 거야? 갚을 거야. 내 고마움 막 눌러 담아서 10배로 갚을 거야. 그러면 그냥 물러나. 어딜 물러나? 너저분하게 청우 오빠 가랑이 잡고 늘어져서 질질 끌지 말고 준다고 한 돈이라도 받고 헤어지라고. 야,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네가 나 생각해서 속상해서 그런 건 아는데 내가 뭘 질질 끌고 그런다고. 그러지 마. 나 서운해. 네가 이러니까 청우 오빠가 너한테 질린다고 하는 거야.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이야? 마누라가 아니라 빈대 중에서도 상빈대인데 남자로서 정이 가겠어? 애 빌미로 남자 발목이나 잡고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애들은 또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사치하잖아 너. 저는 이 친구가 미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 결탄코 아이들한테 사치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애들 옷이라도 번듯하게 입히고 싶어서 중고 마켓에서 거래하고 직접 미싱 배워 만들어 입힙니다. 원단 중에 가끔 명품 느낌 나는 것들 있어서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르거든요. 적어도 아이들을 헐벗게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음 좋은 분들이 나눔해 주신 것들 중에서는 진짜 명품도 있기는 했고 말입니다. 그 상황을 모르지 않을 아이가 이렇게 못된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 입을 뻐끔거리고 있자 정말 쐐기를 박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장애는 몰라도 선천적인 건 유전될 가능성 큰 거 아니니? 너희 애들 말도 듣고 애들이 반응도 듣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검사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 네 남편 인생 발목 잡는 족쇄 늘리지 말라고. 야, 너 미쳤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 뭐야? 너 왜 그러는 건데? 왜냐고? 내 남자가 그래도 꿀의 가정이라고. 매일 기어 들어가는 거 열받아서 그런다 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은 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멍하게 서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내연녀 앞에 나타나면 물도 뿌리고 싸대기도 날리고 머리끄댕이도 잡던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냥 멍해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가만히 주저앉았어요. 제 친구, 아니 그 내연녀는 뻔뻔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하고 싶은 말을 줄줄 내뱉더라고요. 제가 임신했던 그 무렵 제 남편과 막 사귀기로 한참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하면서 사이가 틀어졌고 결혼 후에 한두 번 그냥 만나다가 정이 깊어졌다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아이 키우면서 독박 육아에 허덕일 때 남편과 그녀는 애틋하게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논하며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제 5년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짓밟히는 느낌에 너무 괴로웠어요. 가장 오래 믿고 의지했던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바람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저를 위로해줬던 애예요.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저는 이 친구한테 문자를 하며 속상함을 토로했었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히히덕거리고 있는 사람이 정작 제 친구라는 건 꿈에도 모르는 채 말이죠. 제가 보내는 문자들을 보면서 둘이 얼마나 저를 비웃었을까요? 아이들을 안주 삼아 얼마나 많은 밤을 씹어댔을까요? 정말 손발이 다 부들부들 떨리며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야, 버텨봐야 네 비참함만 더해. 그냥 이혼해. 너 오빠 돈 때문에 빌붙어서 빈대짓 하는 거 내가 아는데 오빠 돈 없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너한테 줄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물러나. 더 비참해지기 전에. 상황 판단이 안 되니? 너도 네 친오빠처럼 바보야? 하긴 뇌도 없는 아메바 같은 맘충이니 이 꼴을 당하고도 버티고 있겠지. 아이씨 짜증나. 상간녀인 그 아이는 끝까지 제 속을 바닥까지 긁어대고 요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한 보름 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아예 대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쯤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러나려는 건 아니었어요. 이 두 년놈을 아주 단단히 지구 끝까지, 아니 우주 멸망까지 끌고 가서 패대기 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한테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있었던 데다가
주변 친구들의 증언까지 남편의 귀책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아이 둘 다 제가 양육하기로 하니 위자료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었어요. 물론 남편은 끝까지 최대한 조금 주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회사에서 월급도 딱 최저임금으로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내세워서 대신 받거나 현물로 받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소득이 많이 잡히면 나눠줄 것도 많고 애들 양육비도 많이 책정되니까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정황이 뚜렷했지만 어쨌거나 서류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 제가 받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자기 아들 앞날에 저주라도 퍼부을까 걱정이 되었는지 그렇게 못되게 굴던 시부모님이 작은 전셋집은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아파트도 아닌 단칸 새방이었지만요. 그나마 제 명의로 된 새방 전세 하나 얻고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는 매달 조금이라도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라고 받은 건 그동안 흥신소와 변호사 비용으로 쓰며 빚졌던 것 갚고 나니 남는 게 없었고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고군분투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생각보다 순순히 제가 이혼해줬다는 거에 안심하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고마워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내가 쟤 그럴 줄 알았어. 지가 무슨 대가리가 돌아서 버티겠어? 야, 저거 흥신소 산 것도 직간에는 머리 쓴 거야. 그런데 내가 저 대가리 꽃밭에 당할 사람이야? 아이고 등신. 내 말이 제 오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를걸? 여튼 맹한 건 내가 볼 때 병이야. 그렇게 둘이 키득거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요, 이혼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빨리 복수하고 빨리 저것들 나락 보내려고 그냥 해치운 겁니다. 내연녀가 친구라는 사실을 안 후 저는 며칠을 알아두었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소문을 듣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야, 나 지금 에란이한테 전화 받았는데 걔 미쳤어? 아니 진짜로 걔야? 그런데 지가 그랬다고 지금 사방에 전화해서 커밍아웃 하는 거야? 얘 미친 거니? 제정신이야? 아니 이게 웬일이야? 기가 막혔죠. 숨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연녀다. 우리 앞으로 함께할 거다. 지 입으로 공표를 하고 다닌다니 말입니다. 그건 저를 정말 완전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정말로 기생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스스로 모두에게서 손절당하는 길을 택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아이 부모님도 뒤로 넘어가실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저 그 집 가서 잠도 자주 자고 저희 애들 데리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게 하며 재롱 떨고 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저도 딸 친구 그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그런 저를 배신하고 상간녀 프레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데 왜 충격이 아니겠어요. 결국 부모님한테도 손절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아빠한테 들러붙어 있는 걸 보면 진짜 세계의 사랑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던 그쯤 그동안 성과 없던 흥신소에서 아주 기막힌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남편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아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그래도 불륜 탐정 생활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역으로 회사부터 봐봤는데 거기 금형 뜨는 회사가 아니대. 네? 금융회사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회사인데요? 몰라.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회사야. 그런데 다들 돈들은 좀 버는 것 같아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직원 중 한 놈을 미행했더니 거기 다들 타짜들 모여있는 집단이더만. 타짜요?
도박을 한다고요? 아유, 그것만 하면 귀엽지. 그게 제일 별것 아닌 짓이니까 문제지. 그러면서 흥신소가 전달해준 자료는 정말 어이가 없고 기막힌 것들 뿐이었어요. 이 인간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어디 일한다는 말도 없고 딱히 집이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씀씀이는 컸거든요. 술도 잘 사고 여자애들한테 선물도 잘 사주는 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홀린 것도 있고요. 그때부터 도박을 했더라고요. 도박을 해서 현금이 많으니 그걸 펑펑 쓰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다 쫄딱 잃고 망하면 그동안 뿌리면서 홀렸던 여자들한테 빌붙어서 또 몇 달 양다리 걸쳐가며 살았던 거고요. 그걸 수년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나쁜 짓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놈들은 다른 나쁜 짓도 하고 그 나쁜 짓이 또 다른 나쁜 짓을 끌고 오잖아요. 나쁜 짓만 끌고 오나요? 나쁜 놈도 끌고 오죠. 금묵자흑이라고 전 남편 주변에는 점점 예비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놈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겠죠. 아래 사무실을 차려놓고는 거기서 컴퓨터 여러 대 놓고 돌려가며 사설 도박을 한 모양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도박을 하면서 거기를 사무실처럼 꾸려놓은 거죠. 그리고 사무실 건물 위에 있는 오피스텔은 여러 개를 빌려놓고 불법 안마 시술소를 운영했다 합니다. 뭐 안마만 했겠어요? 다른 짓도 했겠죠. 더 어이없는 건 그 오피스텔 중 하나를 전 남편의 내연녀가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 그 친구 집이 거기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피스텔이 집이고 전 남편과 한 건물에서 왔다 갔다 하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꼴에 돈 몇 푼 만진다고 사채업까지 했더라고요. 온라인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 받는 불법 사채요. 당연히 사채를 하니 추심을 위해 힘 좀 쓰는 양반들이랑도 친하게 지냈겠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자기 이익 없으면 움직이겠어요. 그거 빌미로 전 남편에게 이런저런 심부름도 시키고 심부름값도 주고받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이 정상적인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아주 파고들수록 가관이더라고요. 더 기막힌 건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 통장도 돈 세탁하고 자금 돌리는데 썼다는 겁니다. 뭐 시부모님이야 자식이 빌려달라니 빌려주셨겠지만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대체 하는 일 중에 불법이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하나에서 10가지 다 불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낸 사실을 변호사랑 상의를 했어요. 변호사도 어이없어 하더니 저한테 이혼을 할 거면 그냥 빨리 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해충, 기생충 얘기 참아가며 이혼을 한 거였습니다. 받을 거 빨리 받아내서 얼른 응징할 계획을 세우는 게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거든요. 가만히 정황을 살펴보니 내연녀는 자기가 꼬신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오피스텔을 얻어준 것도 지독한 사랑의 결과물이라 믿고 좋아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 옆에 사는 여자, 그 옆에 사는 여자들이 모두 불법 안마 시술소 여자들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흥신소가 모아준 자료들을 하나하나 줄 세워가며 고민을 시작했어요.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뭐부터 부숴버릴까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개중 가장 빨리 충격을 주면서 상황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불법 안마 시술소였어요. 그게 수많은 불법 업무 중에 가장 돈을 적게 벌면서 사건은 크게 터뜨릴 수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꼼꼼하게 모든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데 물증이 없던 경찰에서는 당연히 너무 반가워했죠. 급습을 당하고 아주 탈탈 털렸어요.
제가 호수에 거기에 일하는 아가씨 이름, 손님 리스트까지 싹 넘겼거든요. 물론 그 리스트 입수하느라 흥신소에 추가 금액을 주긴 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연녀까지 얼결에 그 아가씨들 틈에 껴서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요. 이제 걔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어떤 남자를 꼬신 건지, 그 남자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드는 작전으로 안마 시술소를 건드렸으니 그 다음은 산산조각 낼 폭탄을 던질 차례였어요. 뭐겠어요? 온라인 도박방이죠. 겉으로 볼 땐 멀쩡한 IT 개발 회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도박판을 고스란히 신고했습니다. 이미 한번 안마시술소가 털려서 뒤숭숭한 데다 내부적으로도 뭔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또 폭탄이 터진 거예요.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온라인 도박도 매일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큰 호구가 나타났을 때 한몫 잡는 그런 시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경찰들은 그 시기는 아는데 장소를 몰라서 헤맸던 거고 제가 그 장소를 딱 알려준 거죠. 당연히 일망타진 전 남편과 동료들은 간신히 몸만 피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거기서 잡혔으면 제가 더 이상 복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준비한 복수가 얼마나 차곡차곡 여러 개인데 이 정도에서 멈출 수는 없었죠. 여튼 그동안 큰돈을 벌어다 주었던 도박판까지 싹 뺏기고 나니 전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개털이 되었어요. 게다가 부모님 통장까지 범죄에 연루된 대포 통장으로 신고 조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부모님께 손 벌릴 수도 없게 되었고요. 누나들이며 부모님에게 혼쭐이 나고 정신없는 와중에 내연녀한테도 한 소리 들으니 어디 살만 나겠어요. 어디 구석 술집에서 경찰 눈피해 만날 술이나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저를 오래 도와줬던 흥신소 대표님이 이제는 뭔가 공동연대 같다며 절 그냥 조금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종종 전 남편의 얘기를 전해주시는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하지만 그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정말 큰 한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전 남편이 몰래 빼돌리던 범죄 비자금까지 싹 신고했어요. 사실 그 돈은 무서운 사람들이 도박판 운영하면서 소위 맡긴 돈이거든요. 즉 그 돈을 뺏긴다는 건 그 사람들의 돈을 잃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 갚을 때까지 그 무서운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 인간이 정말 어이없고 기막힌 게 저희 애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거기에 돈을 넣어두었던 거 있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 저는 통장 만들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애들 앞으로 목돈 통장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신고했고 범죄 관련 자금으로 국고 귀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한테 미친 거냐고 왜 남의 돈을 건드리냐고 난리를 피며 전화했지만 그래봐야 소용없죠. 그 돈 잃었으니 평생 숨어 살거나 아니면 차라리 죄 인정하고 경찰 보호 아래 있는 게 사는 길인데요. 결국 전 남편은 잠깐의 도피를 그만두고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를 잘 쓴 건지 아니면 아직 결정적인 걸 들키지 않아서인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대신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되었고 그 돈은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간신히 마련될 정도의 금액이었죠. 이미 통장도 다 범죄 관련 은닉 통장으로 묶이고 남은 건 집 한 채뿐인 상황에서도 시부모님은 아들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집을 팔아 해결하고 두 노인네와 전 남편이 함께 정말 단칸 새방 원룸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랑 애들이 사는 집은 방 하나 거실 하나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전세 역전이 되는 날도 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숨죽이고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전 남편의 집행유예가 끝나기 직전 그 마지막 한 방을 터뜨렸어요. 바로 남편이 심부름하던 범죄 자금, 각종 불법 약물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뭐 본인이야 뭔지 모르고 날랐다고 하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그 물건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 증거가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집행유예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류의 범죄 흔적이 발견되니 이건 뭐 빼박이더라고요. 같은 범죄면 더 이상 죄를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종류의 범죄니까요. 결국 전 남편은 소위 괘씸죄까지 더해진 느낌으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속 시원한 자리에 제가 빠지면 안 되죠. 저는 실형 구형을 받는 그 자리에 나가서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멍하게 앉아있던 그 인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불된 오징어처럼 몸을 꼬며 달려들더라고요. 야, 이것도 네 짓이야? 너 진짜 죽고 싶냐? 어디서 행패야? 그리고 나 뇌 없는 기생충이라며. 내가 무슨 수로 이런 걸 다 하겠어? 네가 워낙 다채롭고 화려하게 다방면으로 골고루 죄를 저질렀으니 뭐에 걸리더라도 걸리는 거 아니겠어? 뭐? 야, 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래, 애들 아빠 감옥살이 시켜. 참 속도 시원하겠다. 누가 네 애래? 뭐? 네가 그랬잖아. 네 애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배려로 유전자 검사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 자, 봐봐. 네 애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애들 아빠 감옥살이 시키는 거 아니니까. 제 얘기를 들은 그 사람 얼굴이 정말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뭐랄까, 자기가 바닥까지 무시했던 사람에게 양쪽 뺨 다 맞고 당황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유전자 검사지를 눈앞에 휙휙 흔들어주고 그대로 법정을 나와버렸습니다. 아, 제 아이들은 불행히도 저 모자란 인간 자식 맞아요. 그게 제가 가장 속상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혼자 속 끓일 거 하나는 던져주자 싶어서 제가 그냥 아무 머리카락이나 하나 얻어서 만든 가짜 자료입니다. 뭐 어차피 저는 이제 멀리 이사가서 새삼 끓일 거고 그 인간 다시는 만날 일 없게 할 거니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저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 싶고요. 전 남편은 죄질도 나쁜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 친 게 걸린 거고 여기저기에 사기친 것도 추가로 소송이 들어와 꽤 오래 감옥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복수는 얼추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진짜 마지막이 남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겠어요? 내연녀죠. 저는 다시 한번 흥신소의 힘을 빌렸습니다. 이 인간이 집행유예 받은 후로 그 내연녀의 행방이 영 묘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 남편이 진짜 얼마나 펄펄 뛰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천년의 사랑이라 생각해서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쳤는데 여자가 자기 실체를 알자마자 손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연녀는 스스로 부모 친구와도 다 손절하고 제 전 남편 옆에만 붙어 있었거든요. 이 남자 돈도 많고 허우대도 멀쩡하니 이 남자만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잡은 패가 완전 똥패인데 올인해서 빠져들었던 것만큼 빠르게 손절하고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모욕과 수모도 꿋꿋하게 견딘 사람이에요. 도망간 굴빈 여자 하나 찾는 거 일도 아닙니다. 흥신소에서는 일주일 만에 그 여자의 행방을 제게 알려주었는데 와, 얘도 참 기막히더라고요. 아니 글쎄 결혼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것도 아주 절절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요. 나이 차이가 15살쯤 나는 땅 부자 노총각이 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사고로 부모 잃고 홀로 외지에서 외롭게 사는 여자라고 속이고 그 남자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그 땅 부자 노총각에게는 소위 썸을 타고 있던 비슷한 나이에 돌싱이 하나 있었는데 냅다 뺏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돌싱 아주머니가 성질이 꽤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운동도 좀 하시고 금은방 오래 운영하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었어요. 기껏 인생 말년에 마음 맞는 남자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여시 같은 게 나타나
홀랑 뺏었으니 당연히 불쾌하겠죠. 그래도 뭐 사랑한다는데 어쩌겠냐 하고 꾹꾹 참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여자랑 친구였다고 그랬나? 이런 여자랑은 친구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잘 된 거야. 이런 거랑 오래 엮여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아유, 아주 그냥 희대에 망할 것이야. 흥신소 사장님이 도리도리 하실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어쨌건 저는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그 금은방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뭐 보시게? 반지? 팔찌? 아니요. 제가 보려는 건 아니고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아, 뭐 파시게? 우리야 뭐 금시세 잘 쳐드리지. 저는 그분 앞에 조용히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의아한 얼굴로 그 봉투를 열어보신 그분 얼굴이 싹 굳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셔터를 내리고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래, 드러나 봅시다. 저는 그분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했어요. 제 전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내연녀였던 그 사람이 제 친구였던 것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네? 네, 아주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친구 남편 뺏어서 놀아나다가 그놈이 감옥 가고 튄 거고? 네, 불행히도 그 친구가 저였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조용한 마을에 와서 저 순진한 인간을 꼬신 거고? 아마 돈이 목적일 거예요. 하나, 이 니주가리 씨빠빠 씨발라 먹을 잡것을 봤나. 내가 정말 저 도친네 평생 땅만 파고 살아서 그래, 네 삶에 반짝이는 여자라도 하나 맞아서 잘 살아라 하고 물러났더니 이거 완전 호구 잡히고 상투 잡혀 껍질 벗겨 먹힐 판이네. 그분은 한참을 씩씩거리며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기 엄마가 고생했네. 그리고 고마워. 뭐 그 내연녀가 잘 되는 걸 못 보겠어서 온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애기 엄마 덕에 한 사람 인생 구했네. 이거 받고 이번 주 일요일에 뭐해? 그분은 제 손에 작은 돌반지 2개를 쥐어주며 이번 주 일요일 스케줄을 물으셨습니다. 별거 없는데 그런데 이 반지는 왜 주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애기들 돌잔치도 변변히 안 했겠구만. 나중에 애들 크면 분명히 자기네들 돌잔치 물어봐. 사진이야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만인데 반지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지. 가져가. 정보 좀 값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나 좀 만나. 10시까지 와. 예쁘게 입고. 그 순간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아무도 안 챙겨준 내 아이들 돌반지를 생판 남이 챙겨준 거잖아요. 그렇게 그분과 저는 묘하게 서로 친해진 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는 간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도 아주 쫙 빼입고 손에는 제가 드린 서류봉투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저를 데리고 예식장을 가셨습니다. 아, 내연녀와 그 노총각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분은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벽에 척척 제가 준 자료들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료를 모아 복사한 봉투를 그 노총각과 부모님에게 전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가서 신부 얼굴 보라고 떠밀고 말이죠. 자료들을 본 하객들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되고 신랑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니 아마 신부 대기실에서 엄청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신부 대기실로 가서 문을 닫고 들어갔죠. 아유, 이 와중에 너 드레스는 또 비싼 거 골랐구나? 뭐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너무 시골 구석에 숨어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아주 힘들게 왔지. 아,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궁금하지? 너
내 남편 뺐을 때 그랬잖아. 돈 있으면 내연녀 프레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상간녀인 거 남들이 다 알아도 된다고. 그래서 다들 아실 수 있게 알려드렸어.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뭐라고? 너 미쳤어? 뭐 내가 미쳐서 이러겠니? 네가 그랬잖아. 나 뇌도 없다며. 뇌가 없는 게 무슨 짓을 하겠어. 그냥 본능대로 하겠지. 그때였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신랑과 신랑 쪽 부모님, 친척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뭐 아수라장이었죠. 제가 전해준 자료에는 상간녀가 제 전남편과 함께 있는 사진, 제 전남편이 범죄자라는 것까지 싹 다 담겨 있었거든요. 웨딩 드레스 입고 머리끄댕이 잡히는 걸 보는 건 의외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별도로 손을 댈 필요도 없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걸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까지 올 정도로 난리가 난 상황, 모두가 한판 푸닥거리를 하고 잠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그 내연녀에게 다가갔어요. 너 돈 많은 줄 알고 내 남편 꼬셨는데 범죄자였지? 그 다음에 갈아탄 사람하고는 영 안 될 것 같다. 어쩌니? 돈 많은 사람이면 상간녀 상관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넌 그냥 날탕 상간녀야. 쥐뿔 아무것도 없고 하다못해 부모 형제도 없는 개털. 좋겠다. 아주 인생이 가벼워지겠어. 얼마나 얻어맞고 쥐어뜯겼는지 제가 비아냥거리는데도 별 반응을 못하더라고요. 아유, 저렇게 끝을 맞이할 걸 대체 왜 그러고 살았나 한심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쉰 그때였습니다. 금은방 아주머니가 들어와 제 옆에 서서 빤히 그 아이를 보다가 저벅저벅 다가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세상에 목이 휙 돌아갈 정도로 세게 뺨을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양쪽 다 말입니다. 애들 엄마는 마음 약해서 때리지도 못하잖아. 내가 대신 때렸어. 가자. 그분은 마치 든든한 언니처럼 제 손을 잡고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뭐 인과응보이고 업보 아니겠어요.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주 푹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 인생을 살기 위해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느라 바빴어요. 좋은 일로 만난 인연은 아니었지만 그 금은방 언니는 정말 친언니처럼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언니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 노총각 분이 몹시 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꽃뱀한테 혼인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를 하셨대요. 알고 보니 그 여자 앞으로 아파트도 하나 사주고 명품백도 사주면서 돈 꽤나 쓰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사기라고 생각, 고소했는데 어이구, 저도 모르는 이런저런 고소건이 걸려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야 전남편 정보만 캐느라 내연녀 정보까지는 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저 남자한테 혼인 빙자로 받아낸 것도 많고 어떤 남자는 돈 것까지 하며 이중생활을 했던 겁니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가 들키고 나니 다른 것도 후두둑 다 걸려들면서 아마 실형을 살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선처 부탁한다는 걸 써줄 수 있냐는 연락이 변호사 통해서 왔길래 이렇게 대답해줬습니다. 저는 뇌가 없어서 그런 거 못 써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뭐 뒤끝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한테만 할 말이 아니라 제 딸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합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요즘 살면서 가장 편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애교가 철철 넘치는 제 딸들과 셋이 알콩달콩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어떻게든 이 행복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려고요. 앞으로는 그 무엇도 저와 제 아이들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